안녕하세요, 정글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한 주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희들 이번에는 역사상 최초로 세계 일주를 했었던 마젤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젤란의 세계 일주라는 이 주제로 제가 여러 에피소드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장편 시리즈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 편이에요. 오늘 이야기에선 마젤란이 대체 누구였나, 그리고 얘가 왜 세계 일주라는 과감한 항해를 준비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마젤란이라는 사람 정말 재밌는 인물이거든요. 세계 일주를 최초로 함으로써 너무나 유명한 동시에 저희들이 마젤란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이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많은 인물이에요. 인간 마젤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마젤란은 머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똑똑했고 유능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워낙에나 출중해서 주변의 시기를 많이 사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마젤란이 젊은 시절 굉장히 힘든 삶을 보내게 되어요. 오늘날 마젤란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마젤란이 매우 독선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먼저 굽히고 들어갈 줄 몰랐고요. 수그리는 법을 몰랐던 그런 인물입니다. 또한 마젤란은 젊은 나날을 모두 해외에서 보내면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랬던 만큼이나 타고난 싸움꾼이었고요. 폭력을 눈 깜짝하지 않고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세계 일주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끊임없이 마젤란이 살인과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젤란에 대한 인상이, 이 사람이 키가 많이 작았거든요. 키도 작고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턱수염도 굉장히 많이 기르고 있고 눈빛도 사납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싸움을 또 좋아하는 호전적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뭔가 전형적인 그 약간 깡패스러운 뱃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랬던 마젤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저희들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에서 그 마젤란에 대해 알아보고요. 다음 편부터는 본격적으로 얘가 자기 함대를 이끌고 했던 세계 일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마젤란이 했던 이 세계 일주는 그냥 아무런 세계 일주가 아니죠. 일단 역사상 최초의 세계 일주입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크죠. 저희들도 한 번씩 그 위시리스트나 버킷리스트 작성할 때 세계 일주 넣지 않습니까? 그거를 최초로 달성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단순한 세계 일주가 아니라 마젤란 본인과 그 함대가 목숨을 걸고서 했던 세계 일주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에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또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자세히 풀어서 드라마를 만든다 그러면은 제 생각엔 한 20편 정도의 드라마 시리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군의 지식 나눔 방에서 페르디난트 마젤란의 세계 일주 그 이야기 다뤄보려 한 것이죠. 굳이 테마나 뭐 장르로 분류해보자면은 액션, 어드벤처, 모험 이렇게 분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만 봐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바타비아호의 죽음의 항해, 그래서 그 대항해 시리즈 에피소드를 만들 때 이 항해 시대에 관한 이야기 또 만들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마침 제가 마젤란에 관한 책을 접하면서 이번에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서 그 마젤란의 세계 일주가 어땠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줄거리만 들어도 정말 신이 납니다. 마젤란은 에스파냐 왕의 후원을 받아서 총 5척의 함선 270명의 승조원으로 이루어진 함대를 이끌고 이제 서쪽 항로를 개척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동쪽으로 가는 그 향신료 루트는 포르투갈이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젤란은 서쪽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 내려 했던 모험가였죠. 그렇게 얘네 여정은 총 3년이 걸리게 되고요. 기적적으로 세계 일주에 성공해서 자기들이 원래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일주를 달성한 것인데요. 자, 문제는 이 세계 일주에 도전하면서 정말 다사다난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당장 함대의 총사령관이었던 마젤란 본인도 항해 도중에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역시나 원주민과 싸우다가 전쟁 벌이다가 죽습니다. 게다가 3년 만에 이 함대가 천신만고 끝에 에스파냐에 돌아오게 되는데 출발했던 270명의 사람들 중에서 딱 18명만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출발했던 5척의 배 중에서도 딱 한 척만 세계 일주에 성공하게 되고요. 이 극적인 스토리 저희들이 해보려는 거죠. 항해 기간에 있었던 반란, 음모, 그들의 치열한 생존기, 전쟁 등등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대체 얘네의 세계 일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세계일주의 에피소드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당시 대항해 시대에 관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세계 최초로 세계일주에 도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일반 선원들의 이야기에도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각기 인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대립, 그로 인해서 생긴 수없이 많았던 반란, 이런 이야기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인공이 마젤란입니다. 함대를 이끌고 세계 일주에 도전했던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페르디난트 마젤란은 1480년 포르투갈 사브로사의 외딴 산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젤란이 대체 언제 태어났느냐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현재로선 1480년에 태어났다라는 썰이 가장 유력합니다. 자, 그렇게 어린 마젤란은 대서양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포르투갈 북서 지역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마젤란이 아무리 야심이 크고 비범한 능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만약에 얘가 미천한 출신이었다면 함대를 지휘할 기회를 얻질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마젤란은 귀족 출신이긴 했어요. 마젤란 가문은 11세기에 프랑스 십자군으로 활동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상당한 땅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 가문의 먼 후예였던 마젤란의 경우 얘까지 와서는 가세가 많이 기울었던 거죠. 마젤란의 아버지의 경우 아베이로 항구의 치안을 담당하던 사람이었는데 별볼이 없는 변변찮은 귀족이었던 겁니다. 마젤란의 어머니의 출생에 대해서도 그 당시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음모론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 법에 따라서 그 아들인 마젤란 역시 당연히 유대인으로 간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 두 국가 모두 유대인을 매우 배척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인 시점에서 이미 주류 세력, 귀족에 편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젤란 본인은 자신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임을 항상 강조하면서 이런 의혹을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마젤란은 열렬한 카톨릭 신자였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세계 일주 중에 마젤란이 죽임당하는 것과도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의 중요한 복선이 되니까 마젤란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뭐 그렇게 신분과 그 혈통도 뭔가 불분명하고 그 가계도도 여러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하급 귀족 출신인 마젤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미 가진 것 많고 부유한 사람은 절대 자기가 직접 배에 올라서 대항해 시대에 그 항해를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볼 거지만 그 대항해 시대에 배를 탄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일단 출발하면 높은 확률로 살아서 못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배를 타는 사람이다. 그럼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동양에 가서 목숨을 걸고 모험을 떠나서 일확천금을 통해 인생 역전을 하고 싶은 그런 용감한 사람들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주로 배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마젤란 역시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신세계를 발견해서 큰 부자가 될 생각에 가득 찼던 별 볼 일 없는 귀족이었던, 그러니까 하찮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낮은 신분 출신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던 마젤란인데요. 마젤란은 12살의 나이에 형과 함께 포르투갈 수도였던 리스본으로 이주합니다. 이곳에서 연줄이 닿아서 왕궁의 급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르투갈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매우 중요했던 종교학, 또 그 외에도 작문, 수학, 기사도, 무술 등도 배웠고요. 기하학, 천문학, 항해술까지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왕실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인도제도 탐사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라든지 바스코다가마의 인도 발견 같은 신소식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매일 접하면서 컸던 겁니다. 또 마젤란이 만나고 보좌하던 왕궁 사람들 모두 탐험과 항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어린 마젤란도 자연스럽게 이런 대항해 시대에 물들게 된 거죠. 그래서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바다에 나가고 싶다, 항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렸던 마젤란인데요. 평을 보면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무예와 항해에 굉장히 마젤란이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정말 똑똑했다고 해요. 항해, 지리학 등에 대해서는 배우는 족족 이걸 가르쳤던 선생님들, 뱃사람들을 능가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릴 때부터 수제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중 1505년에 마침내 25살의 나이로 마젤란은 인도 제도 탐사대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후 마젤란은 8년 동안 인도 제도의 무역소를 옮겨 다니고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포르투갈의 영향력을 확고하게 다지는데 일조하게 되어요. 주로 오늘날의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몰루카 제도를 오고 가면서 활동했다고 해요. 이게 말이 탐사함대 무역함대지 실제로는 전쟁을 하는 군인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훗날 세계 일주를 할 때 그 마젤란이 보여주게 되는 철두철미한 군인의 모습, 싸움꾼의 모습은 이때 다 실전으로 몸소 배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동양에서 항해하면서 여러 전투를 마젤란이 겪게 되고요. 이러면서 본인이 몇 번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운 좋게 회복하게 되고요. 적진에서 살아남는 방법도 이때 터득하게 됩니다. 이 젊은 시절의 그 첫 해외 원정으로 마젤란은 용감함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다고 해요.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건들에 휘말리면서 인생이 좀 꼬이게 됩니다. 일단 젊은 시절 한 상인과 손을 잡고 마젤란이 전 재산을 투자해서 탐사 사업에 진출하거든요. 그러나 동업자가 뜻밖의 사망하면서 그 사업도 망하고 마젤란 본인도 가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마젤란 본인에 대한 평가도 주변에서 그닥 좋지 않게 되어요. 특히나 1495년 즉위했던 포르투갈의 국왕 마누엘 1세와 마젤란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선 어린 시절 마젤란을 후원해주던 사람들은 모두 마누엘 1세의 반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만큼 국왕 입장에서 마젤란은 껄끄러운 존재였습니다. 마누엘 1세는 신세계 탐사로 많은 향신료와 보물을 손에 넣게 된 행운왕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정작 그 본인은 포르투갈 탐험가들을 상당히 홀대했습니다. 마젤란 역시나 자기가 인도 제도에서 8년간 열심히 분투했으니까 자기가 입었던 부상과 실패한 사업 등에 대한 배상을 왕한테 요구하거든요. 당연히 자기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누엘 1세는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인도에서 활동한 뒤에 마젤란은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옵니다. 8년이나 해외에 지내면서 싸움도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남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에 돌아온 마젤란은 이번에는 왕실에 좀 잘 보여서 팔자를 좀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1513년에 북아프리카, 오늘날 모로코인데요. 모로코의 도시 아자모르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년 포르투갈한테 얘네가 공물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안 낼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모로코의 통치자는 막강 군대를 동원해서 아자모르를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얘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포르투갈 국왕인 마누엘 1세도 화가 납니다. 이건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500척의 군함과 15,000명의 병사를 모로코로 파견합니다. 이때 15,000명의 병사들과 함께 마젤란도 모로코로 가게 되어요. 전장에서 그 용맹함을 증명해 보이고 왕한테 인정받으려 했었다고 합니다. 또 그간 인도에서 활동했던 수완도 있었기 때문에 마젤란 본인도 군 내에서 그 직위가 꽤 올라간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모로코에서 전투를 치르던 도중에 마젤란은 자기 말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죽을 뻔한 위기도 겪게 됩니다. 아무래도 항해에 대해서는 해박했는데 모로코에서 일어나는 전투는 뭡니까? 보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병전과 그 보병 전술은 아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쟁에서는 포르투갈이 승리하긴 해요. 그러나 마젤란은 내 말은 그러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에마 이거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하냔 말이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포르투갈 왕실은 마젤란한테 쥐꼬리만한 보상만 해줍니다. 그래서 화가 났던 마젤란은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마누엘 1세한테 직접 편지를 보내서 잃어버린 군말을 포함해서 자기한테 합당한 보상을 요구해요. 물론 마누엘 1세는 마젤란의 요구를 가볍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도 마젤란은 포기하지 않아요. 마젤란은 북아프리카에 계속해서 머뭅니다. 여기서 말도새로 구하고요. 또 아랍인들과 지속적으로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젤란의 뚝심, 또 군인으로서의 호전적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마젤란 본인은 그 매일같이 전쟁을 벌여서 그 자신의 용맹함을 입증해 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서 싸웠던 몇몇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마젤란의 성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중요한 참모회의에서 마젤란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불합리하다 또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싶으면은 곧바로 자기 상관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상관과 상반되는 의견이어도 주저없이 피력했다고 해요. 대개는
그 현실적으로 무리한 작전 계획에 무모하게 아군의 손실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랬습니다. 자, 그러나 이 행동이 실제로 합리적이었냐 아니었느냐를 떠나서 상관들 입장에선 사사건건 대드는 부하가 당연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마젤란은 상관들한테 미운 털이 박히고요. 내부에서 적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뭐 그렇게 북아프리카에서 계속 싸움을 하던 마젤란은 결국 결정적인 한 전투에서 아랍인의 창을 맞게 되면서 무릎을 크게 다칩니다. 이 부상으로 인해서 마젤란은 남은 여생을 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되어요. 이로써 군인으로서 마젤란의 경력은 끝이 납니다. 10년 가까이 해외에 나가서 사람 죽이는 일만 했는데 갑자기 실업자가 된 거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러나 다행히도 전쟁에서의 공훈과 부상 덕분에 마젤란은 마침내 왕실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교로 승진하게 되어요. 그리고 전리품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마젤란이 큰 위기를 맞이해요. 우선 그 아랍인들과 포르투갈의 전쟁은 그때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었거든요. 이때 아랍인들이 20만 마리의 가축을 포르투갈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마젤란이 이 전리품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던 거죠. 마젤란은 아무래도 현지에서 몇 년간 전투를 벌여왔고 그곳 원주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지의 원주민들한테도 가축을 나눠줍니다. 근데 이게 마젤란의 목을 옥죄어 오게 되어요. 마젤란은 400마리의 염소를 적에게 팔고 그 수익을 횡령했다는 죄로 고발당합니다. 실제로는 마젤란이 자기 몫을 빼돌렸다, 그런 증거도 없고요. 장교로서 전리품에 대해서 당연히 그 권리가 마젤란한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주변에서 마젤란을 싫어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누군가 마젤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상부에 고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젤란은 지금 얼마나 억울해요. 전쟁터 나가갖고 사업도 망했고 전재산도 잃었고 자기 애마도 잃어버리고 부상으로 다리까지 절게 되었는데 이제는 모함까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던 마젤란은 그 길로 곧장 포르투갈로 달려가요. 그래서 국왕인 마누엘 1세를 직접 대면하고선 자신을 변호합니다. 근데 이 변호할 때 태도가 마누엘 1세 마음에 굉장히 안 들었어요. 마젤란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서 모로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로 귀족으로서 난 국가를 위해 싸워왔고 부상도 당했으니까 응당 나한테 더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국왕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해요. 원래 마젤란을 안 이꼽게 보던 마누엘 1세는 당연히 이 때문에 마젤란을 더 싫어하게 되고요. 리스본에 있던 마젤란의 경쟁자들은 저놈이 지금 동정표를 노리고 다리전을 연기를 하는 거다라고 소문을 냅니다. 마누엘 왕은 곧장 모로코로 돌아가서 반역, 부패, 탈영에 대한 심판을 받으라고 마젤란한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아무런 소득 없이 마젤란은 모로코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곳에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어떤 증거도 없고 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함했던 것이기에 마젤란은 무죄를 선고받아요. 자, 무죄 선고받고 나서 화가 날 때까지 난 마젤란은 그 길로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왕을 찾아가서 항의해요. 일단은 합당한 보상을 달라. 그리고 내 실추된 명예 이거 어떡할 거냐 이렇게 했던 것인데요. 당연히 돌아온 것은 냉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젤란의 그 역동적인 젊은 시절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마젤란은 용감했고요. 싸움도 잘했고 제법 수완했던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지독하게 운이 따라주지 않았고요. 얘 성격도 독선적이었던 탓에 가는 곳마다 적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마젤란이 그 궁정에서 냉대를 받게 됐던 이유가 그 주변 사람들의 질투 때문이라고 해요. 마젤란이 항해도 능했고 싸움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주변에서 시기를 많이 받았던 거죠. 또 사람이 똑똑하고 잘났으면은 좀 굽힐 줄도 알고 수그리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마젤란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마젤란이 독선적이고 절대 남한테 먼저 굽히거나 하질 않았다고 해요. 아니 심지어 왕한테까지 대들잖아요. 이랬던 탓에 주변에서 아유 저 잘난 놈 이러면서 다 싫어했습니다. 마젤란이 작은 실수만 해도 이것은 눈덩어리처럼 부풀려져서 마누엘 1세한테 보고되곤 했고요. 당연히 국왕도 마젤란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외국에서 싸움과 폭력, 전쟁에 얼룩진 젊은 나날을 보내고 보니까 어느새 마젤란은 중년으로 접어들었었어요. 중년의 마젤란은 다리를 절고 있는 장애인이었고요. 비록 무죄를 선고받았다지만 그 명예도 더럽혀졌습니다. 마젤란의 외모 이야기를 해보자면 키가 작았고요. 거기에다 햇빛에 굉장히 그을려서 피부도 새까맸다고 합니다. 그 어떤 문헌을 봐도 마젤란이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볼품없는 외모에 가난하기까지 합니다. 다리도 절고요.
상위 군인인 마젤란은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번 현물급여로 약간의 보리를 받았고 자기가 매달 숙박비를 내야 하는 좁은 숙소만 얻게 되었다고 해요. 마젤란은 인도 제도를 항해할 때 엔리케라는 노예를 얻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엔리케는 마젤란이 항해할 때와 또 아프리카에서 싸우다 다쳐서 5달간 누워있을 때 그리고 리스본에 돌아온 그때까지도 계속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젤란의 충신이자 절친이었습니다. 근데 이랬던 노예 엔리케를 먹여 살리기도 힘들었다고 해요. 그만큼이나 마젤란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귀족이었던 마젤란의 하루 일과는 어땠느냐? 그냥 리스본의 골목길을 절뚝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바다도 구경하고 리스본 항구에 있는 실직한 선원들과 상인 군인들과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노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왕실한테 자기 하숙비도 좀 더 주고 연금도 올려달라고 거듭 요구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미 미운털이 박힌 마젤란의 요구는 이런 방구도 안 먹힙니다. 자, 이랬던 마젤란은 어디 가서 나 귀족입니다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죠. 그야말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마젤란은 아직도 해외에 나가서 성공하고 싶다는 그 욕심만은 남아 있었어요. 항해를 떠나서 향신료를 싣고 오기만 하면은 그 당시에는 한 방에 인생 역전이 가능했습니다. 예전에 대항해 시대 그 바타비아호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 저희가 많이 나눠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해외에 나가서 향신료를 싣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곧바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향신료가 그 같은 무게의 금과 값어치가 맞먹었거든요. 몇몇 기록을 보면은 오히려 향신료가 금보다 더 비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향신료라고 하면은 엄청 거창한 고급진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까지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간단한 거예요. 저희가 매일 먹는 거 있죠? 생강이나 마늘, 고추 이런 게 다 향신료입니다. 신기하죠? 그 당시에는 정말 부르는 게 값이었던 존재인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매 끼니마다 먹고 있습니다. 일단 향신료인데 아쉬운 거는 유럽에서는 향신료가 나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배 타고 동양으로 가서 이걸 가지고 와야 됐습니다. 마젤란은 대박을 노리고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서 내 기필코 향신료 섬을 찾아내고야 말이다 라고 마음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루이 팔레이로라는 학자를 만나게 되어요. 팔레이로는 마젤란과 비슷했는데요. 일단 얘는 키가 작았고 말라깽이고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둘 다 좀 비슷하게 자꾸 외모 얘기를 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둘 다 외모가 상당히 못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외모는 둘째치고 내면을 봐야겠죠. 팔레이로는 점성가였고 동시에 굉장한 지도 전문가, 지도 덕후였다고 합니다. 항해하는 사람한테는 지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또 팔레이로 본인이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가 어떻게 생겨먹었다더라 라는 각종 카더라 통신의 지식이 많던 사람입니다. 지구가 둥글다, 네모나다, 평평하다 등등 각종 썰이 그때만 해도 난무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론에 박학다식했다고 해요. 마젤란은 자연스럽게 팔레이로와 친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 둘은 만나기만 하면은 지구가 어떻게 생겼대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항해 경험이 있었던 마젤란은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서 그때 그 시점에 점점점 세계 일주에 관한 꿈을 키워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둘이서 매일 나눴던 거죠. 그렇게 팔레이로와 항해에 대한 이론을 쌓으면서 마젤란은 인생 역전을 위한 과감한 모험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과감한 생각이었는데요. 마젤란은 젊은 시절에 인도네시아 그리고 몰루카 제도를 오고 가면서 이게 동쪽이 아니라 서쪽을 통해서 이곳으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대담한 생각을 자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침 다치고 쉬는 사이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 가면서 이 단순한 아이디어였던 이 생각을 신념으로 굳히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담한 얘기냐면요. 오늘날로 비유하면은 우주 여행이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누가 블랙홀을 통해서 한 번에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발상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은 미치광이 취급받겠죠? 그런 생각을 하던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태평양의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고요. 콜럼버스의 발견 이후로 이제 막 서쪽 바다에 대한 비밀이 하나둘씩 밝혀지던 때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세계 끝에 절벽이 있고 괴물이 있고 심지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도 제대로 모르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대박을
찾고 싶었던 거죠. 우리의 마젤란은.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그런 비참한 그 남자의 인생 역전을 위한 몸부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과감한 항해가 가능하려면은 당연히 포르투갈 왕실의 지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문제는 앞서 봤듯이 마젤란과 그 국왕이었던 마누엘 1세의 사이가 정말 안 좋았다는 거죠. 마젤란은 향신료 제도에 이르는 수로를 찾아가는 야심찬 모험에 대해서 포르투갈 왕실의 지원을 무려 3차례나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청이 묵살당해요. 볼품없는 하위 기종인 마젤란의 요구는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완전히 미지 바다의 서쪽으로 항해해서 향신료 제도와 인도를 발견하겠다는 그 마젤란의 얘기는 정말 뜬구름 잡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들어줄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포르투갈 왕실은 딱 잘라서 거절해버린 겁니다. 무려 20년이나 포르투갈 왕실에 헌신했던 게 마젤란인데 그랬던 마젤란을 이렇게 푸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마젤란은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됩니다. 1517년 9월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마젤란은 자꾸 이러면 나 다른 나라로 가서 일할 수도 있다. 이래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국왕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와서 귀찮게 하는 마젤란이 싫었던 마누엘 1세는 네 맘대로 해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마젤란은 당시 관례대로 무릎을 꿇고 국왕의 손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마누엘 1세는 마젤란이 어찌나 귀찮고 싫었던지 마젤란이 예우를 차리기도 전에 휙 등을 돌려서 가버립니다. 이런 치욕스러운 거절의 기억은 마젤란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데요. 바로 분노였습니다. 마젤란은 어떻게 하면 신항로 개척이라는 자신의 인생 역전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요. 일단 아무리 봐도 자신의 조국이었던 포르투갈에선 그 꿈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마젤란은 그 길로 그냥 조국을 등져요. 그래서 떠납니다. 그렇게 1517년 10월 20일에 마젤란이 에스파냐로 가버린 거죠. 이거는 명백한 포르투갈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이게 포르투갈에서 에스파냐로 간다는 사실이 지금 저희한테야 지도 보면 두 나라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옆 나라인데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대항해 시대 최대 라이벌 국가였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포르투갈 군인 출신인 마젤란이 에스파냐로 가버렸다? 이거는 정말 크나큰 배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있는 사실인데 아메리카를 발견했던 콜럼버스 있죠. 콜럼버스 역시나 외국인이었는데 에스파냐로 찾아가서 항해를 지원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 마젤란한테 콜럼버스는 워너비였습니다. 거의 아이돌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랬던 만큼 마젤란은 콜럼버스가 했던 것 같이 나도 에스파냐에 가서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평생을 살아왔던 포르투갈을 등지고 자기 가족들도 등지고 에스파냐로 가게 됩니다. 마젤란에겐 포르투갈의 귀중한 정보와 지식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국가기밀급으로 유지하던 것이 바로 지도거든요. 그리고 이 지도에 담겨있던 포르투갈의 항로였습니다. 이런 고급 정보 마젤란이 죄다 갖고 에스파냐로 갑니다. 또 포르투갈 왕실에서 나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던 지식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뛰어난 인재인데요. 이랬던 마젤란이 에스파냐로 와서 갑자기 인생길이 확 피게 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에스파냐에 처음 왔던 마젤란은 완전한 외지인이고 철저한 아웃사이더입니다. 당장 마젤란은 에스파녀,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못했어요. 만약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주로 필담을 이용해서 의사소통해야 했다고 합니다. 처음 도착한 마젤란은 에스파냐 남서쪽 최대의 도시 세비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젤란은 자기가 의존할 수 있던 아군을 찾아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 바로 친인척 또 같은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이건 참 오늘날도 비슷한데요. 외국에 나가게 되는 한국인들이 바로 하는 게 뭐냐? 한인촌을 찾거나 한인 커뮤니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세비야에서 마젤란은 자신보다 14년 전에 포르투갈을 떠나서 산티아고 교단의 기사가 되었던 디오고 바르바로사, 이름이 어렵네요. 디오고 바르보사라는 사람과 친해집니다. 디오고의 조카는 항해사였는데요. 얘가 자기가 동방항해했던 경험을 책으로 썼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마젤란이 옛날에 인상 깊게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 하면서 친해지게 되어요. 또 디오고 바르보사의 딸 베아트리스를 마젤란이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꼬여있던 마젤란의 인생이 조금씩 피기 시작합니다.
베아트리스와 마젤란 이 둘은 서로 사랑에 빠져서 그해 결혼식을 올리게 되거든요. 이때 베아트리스가 60만 마라베디의 지참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결혼 지참금으로 오늘날 한화로 한 7,6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가져온 것인데요. 에스파냐에 온 마젤란은 처가댁이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찾게 된 겁니다. 이어서 마젤란은 자신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에스파냐 무역거래소를 설득하기로 합니다. 당시 에스파냐의 무역거래소는 카사데 콘트라티시온이라고 불리고 있었거든요. 카사데 콘트라티시온, 이곳에서 세금 징수, 화물 등록, 선박 및 무기 관련법 선포 등 항해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무역거래소였던 카사데 콘트라티시온은 폰세카라는 이름의 주교가 운영 책임을 맡고 있었어요. 이 주교는 선대 이사벨 여왕의 지도 신부였고 콜럼버스의 항해를 관리하기도 했었습니다. 에스파냐에서 해외 탐사를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주교 폰세카의 축복과 지지를 얻어야 했어요. 폰세카는 왕과 왕비를 통해서 신세계 원정을 완벽히 통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법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는데요. 이 주교는 해외 원정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자기 혼자 다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때문에 콜럼버스의 경우 주교 폰세카의 대리인한테 덤벼들어서 발로 차고 주먹 다짐까지 벌였던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하튼 대항해 시대의 모험가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마젤란은 무역거래소인 카사데 콘트라티시온의 주교를 설득해야 했던 거죠. 또 왕실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려는 원대한 모험이 실현 가능한 것이고 모두를 큰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만났던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제일 큰 애로사항이었어요.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무엇이냐 하면요. 대서양 한복판에 세로로 줄을 쫙 그어서 동쪽은 포르투갈 거, 서쪽은 에스파냐 거 이렇게 갈라먹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포르투갈은 브라질과 동쪽 항로를 모두 차지하게 되고요. 에스파냐는 신대륙 땅 나머지를 얻게 됩니다. 중요한 건 만약에 마젤란이 서쪽으로 계속 항해를 한다면 결국 포르투갈 영토를 침범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마젤란의 목표는 동쪽으로 못 가냐 서쪽으로 빙 둘러서 포르투갈의 장악한 지역까지 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됩니다. 물론 이미 포르투갈을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마젤란한테 이런 것은 문제되진 않았습니다. 또한 마젤란의 국적도 문제가 되었어요. 마젤란은 포르투갈인입니다. 포르투갈이라면은 에스파냐 최대의 라이벌 국가죠. 포르투갈 사람이 에스파냐 탐사들을 이끌고 포르투갈 영해로 진입한다는 건 아니겠어요? 이 사실은 에스파냐 관리들한테는 매우 불편한 소리입니다. 게다가 포르투갈 입장에선 배신자가 적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함대를 이끌게 된다는 건데요. 당연히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 두 국가 간에 큰 긴장감을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마젤란은 카사데 콘트라티시온의 관리와 임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자기 편을 또 끌어모읍니다. 우선 함께 항해에 나서기로 했던 팔레이로 이 친구가 있겠고요. 또한 신항로를 통해서 얻은 수익의 20%를 준다는 조건으로 에스파냐 상인을 후원자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인이 무역관리국의 임원들에게 추천서를 써주고요. 에스파냐의 국왕이었던 카를로스 왕과 마젤란의 만남도 주선해줍니다. 카를로스 1세, 이 사람은 에스파냐 국왕이고요. 마젤란과 처음 만났을 때 그 나이가 겨우 18살이었습니다. 또한 마젤란과 비슷하게 에스파냐에서 보자면은 이방인입니다. 카를로스 1세는 에스파냐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요. 플랑드르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프랑스 북부, 네덜란드 서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세시대의 플랑드르는 아직 독립국이었고요. 플랑드르어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합스부르크 왕가 출신인 카를로스 1세는 에스파냐에 온 지 아직 1년밖에 안 됐던 외국인이었단 말이죠. 이 왕은 젊은 나이에 에스파냐의 국왕이 되었고요. 동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선출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18살이면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한참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미 카를로스 1세는 에스파냐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나폴리 왕국, 네덜란드 그리고 중남미 대륙까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실로 그 힘이 막강했던 왕이었어요. 물론 이 모든 거는 자기 가문의 빽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갑자기 가문의 후광으로 에스파냐 왕이 되었던 카를로스 1세 얘에 대해서 저 잘할 수 있을까 등등 여러 의문이 제기되던 거죠. 그래서 마침 카를로스 1세는 자기가 왕의 자질이 있고 용맹하고 힘이 있다는 것을 막 과시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독일에 있는 신성 로마 제국 투표인단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러려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또 귀족들을 포섭하려면 물론 국왕 본인이 돈이 많아야 했고요. 자,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올까? 카를로스 1세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시에는 완전 노다지 사업이었던 대항해 무역입니다. 향해를 통해서 해외에서 향신료와 금을 가져오기로 한 거죠. 그래서 카를로스 1세도 마침 마젤란같이 야심찬 탐험가를 찾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반면 마젤란은 든든한 후원자를 찾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둘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때까지 포르투갈에서 자기 조국에서 마젤란은 수없이 국왕을 만났었지만 그때마다 매몰차게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패를 토대로 이번에 이제 에스파냐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마젤란은 내가 성공해내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발표 준비,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꼼꼼히 합니다. 단 한 번의 쇼케이스로 카를로스 1세를 완전히 설득시킬 생각이었어요. 아마 마젤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친 마젤란은 1518년 1월 20일 에스파냐 북부 바야돌리드로 출발합니다. 이곳이 당시 카스티아 왕조의 행정 수도였고요. 카를로스 1세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카를로스 1세와 만나게 되는데요.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마젤란은 뛰어난 발표 실력으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모조리 휘어잡습니다. 마젤란의 주장은 서쪽에,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을 넘어서 인도와 향신료 제도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지구가 정말 둥근지 아닌지, 세계 일주가 가능한지 아닌지 반신반의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그 어떤 유럽인도 태평양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젤란은 지금 그 항해가 가능하다고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던 거죠. 마젤란은 지도와 지구본을 이용해서 자신이 계획한 항로를 모조리 공개합니다. 이건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말씀드렸듯이 지도는 포르투갈의 국가 기밀이었고 그만큼이나 포르투갈 왕실이 소중히 지키려던 지식인데 그거를 에스파냐에 가서 마젤란이 죄다 공개한 거죠. 제가 읽은 책에서 마젤란의 이 행동을 두고 뭐에 비유하냐면요. 냉전시대 소련 장교가 미국한테 핵기밀을 누설한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메간토급 배신 행위입니다. 이건. 마젤란은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그 자리에서 다 풀면서 적극 어필을 했던 거죠. 재밌는 건 마젤란은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까지 가서 그 신대륙을 넘을 해협을 찾는 과정까지는 제법 잘 설명하는데요. 그 이후 향신료가 가득한 낙원을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는 얼버무립니다. 자기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마젤란이 갖고 있던 그 어떤 해도나 지도, 지구본에도 태평양의 존재가 묘사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마젤란은 지구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태평양이 얼마나 넓은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랬기에 야심차게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카를로스 1세와 관리들 모두 태평양이 그렇게 큰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큰 줄 알았다면은 아무도 마젤란의 탐사를 지원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마젤란 본인도 태평양이 이렇게 넓은 줄 알았다면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저희가 좀 더 나중에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자리에서 마젤란은 자기 탐험의 성공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일단 거리를 최대한 짧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한 2년이면은 향신료를 잔뜩 싣고 에스파냐를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떵떵 쳐요. 카를로스 1세는 포르투갈 출신의 새까맣고 키 작은 꾀지지한 남자가 자기 앞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막 설명하는 그 모습을 찬찬히 봅니다. 지금 저희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그 투자자의 마음이 카를로스 1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놈이 사기꾼인지 말도 안 되는 꿈을 꿈꾸는 얘기를 하고 있는 미치광인지 아니면 진짜 천재인지 그걸 분간해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 마젤란은 에스파냐어를 못합니다. 카를로스 1세도 에스파냐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아마 포르투갈어는 더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화는 통역방과 또 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겠죠. 그 혼란 속에서 카를로스 1세는 마침내 그 마젤란의 진면모를 알아봅니다. 일단 마젤란이 말을 잘했고요. 또 정말 그럴듯하게 그 자기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제법 포장을 잘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마젤란이. 게다가 카를로스 1세와 그 참모들이 뿌리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이윤을 마젤란이 보장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카를로스 1세와 그 참모들은 마젤란에게 너의 그 야심찬 항해 우리가 지원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약이 체결돼야겠죠. 그래서 마젤란과 그 포르투갈 친구들은 국왕에게 항해에 필요한 사항들을 전달합니다. 자, 얘네는 향후 10년간 향료제도의 독점 관할권, 발견한 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
대외 무역의 특권 등을 보장해달라고 합니다. 또한 6개 이상의 섬을 발견할 경우 새로 발견한 섬에 대한 본인의 소유권 그리고 상속자와 후계자의 소유권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 듯 하지만 마젤란은 만약에 혹시나 자기가 가던 중에 실패할 경우 자기 노하우를 이용해서 에스파냐가 또 다른 항해팀을 보낼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최대한 챙길 것은 내 챙기겠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1518년 3월 22일 카를로스 1세는 마젤란과 그 친구 팔레이로에게 향료제도 발견에 관련된 약정서를 내줍니다. 이것은 에스파냐를 대표해서 신세계 탐험을 마젤란이 떠나도 좋다는 특허장이었어요. 이 특허장에서 카를로스 1세는 마젤란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마젤란은 이제 항해에 만약 성공하고 살아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에스파냐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말이죠. 다만 무역거래소인 카사데 콘트라티시오네의 수장인 주교 폰세카, 얘는 이 계약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마젤란한테 호의적인 거예요. 포르투갈 출신의 가난뱅이 하급 귀족한테 순순히 이 많은 이권과 탐사 주도권을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훗날 세계 일주할 때 시작되는 그 분쟁의 씨앗이 생기게 되어요. 앞으로 마젤란과 그 친구인 팔레이로가 지휘하게 될 함대, 그 함대 이야기를 좀 더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카를로스 왕은 마젤란한테 5척의 배를 약속해요. 마젤란이 타고 가게 될 기함, 트리니다드호, 그리고 식량을 실은 산 안토니호, 그리고 콘셉시오노, 빅토리아호, 산티아고호, 이렇게 5척으로 함대가 구성될 겁니다. 이 함대는 서쪽으로 와서 미지의 바다를 지나서 몰루카 제도, 즉 오늘날 인도네시아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그 이름을 따서 몰루카 함대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앞으로 마젤란은 몰루카 함대의 배 5척을 이끌고 세계 끝을 향해 탐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함대가 꾸려지기까지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선은 이 함대가 조직되기까지 들어간 비용이 컸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마젤란 함대가 조직되는 데에 들어갔던 비용은 당시 화폐로 총 875만 1125 마라베디였습니다. 이게 오늘날 하나로 계산하면 마젤란 함대에 들어간 비용이 총 15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듣고서 에게 너무 싼 거 아니야?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비싸 싶죠. 저도 처음에 하나로 15억 5천만 원 듣고 나서 함대 조직하는데 이 정도 비용밖에 안 들었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신세계 탐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사실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비용이 좀 적게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좀 찾아봤어요. 일단은 그 당시 물가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 평균적인 도시 노동자 연봉이 오늘날 한화로 약 108만 원이었습니다. 연봉이 말이죠. 네, 노동자 연봉이 108만 원 정도인 시절에 함대 조직하는데 10억 5천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젤란 함대를 조직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상당 부분 좀 누락되어 있다는 썰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선 총 투자 금액인 875만 1125 마라베디 중에서 카를로스 왕이 직접 645만 4천 마라베디를 투자합니다. 여기까지는 공식적으로 에스파냐 측에서 남긴 기록이에요. 자, 그런데 카를로스 왕이 돈이 부족해서 결국 함대 비용의 많은 부분을 외부 투자자한테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가문의 손을 빌리게 되어요. 근데 얘네의 경우 에스파냐의 적국이었던 포르투갈한테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그 포르투갈의 화를 돋구기 싫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에스파냐 왕실에 하나로 한 2억 원 정도만 투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큰 돈에 많은 양의 돈을 카를로스 왕한테 얘네가 은밀히 빌려줬을 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젤란 함대를 조직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은 과소 계산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너무 적게 잡혔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함대 조직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이 무지 비쌌고 에스파냐 국왕 카를로스 1세 혼자서 이걸 다 책임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카를로스 1세는 마젤란이 돌아오면 400%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거는 돈 놓고 돈 먹기다 이러면서 적극 투자자를 유치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로 독일에 있었던 자기 친척들한테 적극 홍보해요. 그러나 현실적이었던 투자자들은 야, 이건 아무리 대박이 나도 250% 이하의 수익밖에 안 난다 이러면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이익 아닌가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투자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를로스 국왕의 신용을 담보로 연이율 14%의 고금리로 돈을 꿔줘요. 그러니까 그 마젤란 탐험대를 만들기 위해서 카를로스 국왕이 사채업자한테 돈 빌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그 대항해 시대를 하나의 큰 사업으로 만들어서 동인도 회사라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 주식회사는 뭐예요? 투자해서 망한다? 망한다 하더라도 투자자는 자기가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격 또 뭐 주주 유한 책임제,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이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네덜란드와 영국의 대항해 시대가 꽃을 피웠었죠. 그러나 이와는 달리 마젤란이 항해할 당시 스페인, 그러니까 에스파냐에서 여기에 투자해야 했던 사람들은 모두 무한 책임제입니다. 따라서 투자자였던 국왕 그리고 에스파냐 왕실이 져야 했던 책임이 컸죠. 마젤란이 항해 나갔다가 배가 죄다 침몰하고 탐험도 실패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책임은 카를로스 왕이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채무를 국왕이 다 짊어져야 하는 그 위험이 있던 거죠. 그만큼 리스크도 컸고 항해 하나하나를 투자할 때마다 왕이 큰 모험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 사실 저희가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젤란이 받기로 했던 보수도 재밌는데요. 앞으로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마젤란과 그 친구들이 제안한 요구사항은 일단 국왕이 다 수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별개로 마젤란은 계약금 5만 마라베디를 받게 됩니다. 당시 도시노동자 연봉의 5-6배 해당하는 금액을 왕실과 계약을 맺자마자 받은 거죠. 그리고 월급으로 매달 약 8천 마라베디를 받기로 약속이 됩니다. 이게 일반 도시노동자 월급의 11배에 이르는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고액 월급을 받게 된 거죠. 물론 마젤란은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돈은 다달이 아내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마젤란이 갑자기 그 인생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한 듯 합니다. 제가 좀 더 실감나게 한국으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2017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 소득 평균 연봉이 3,360만 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마젤란이 얻은 혜택을 보겠습니다. 마젤란은 한국으로 비유하면 몰루카 함대라는 특수한 회사를 약 2년간 경영한다는 계약을 맺은 하나의 CEO인데요. 계약을 맺는 것과 동시에 어서오세요 라고 1억 6,800만 원을 받게 되었고요. 거기에 연봉은 약 3억 7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과에 따른 엄청난 스탁옵션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탁옵션이 포인트죠. 해외 탐사 독점권 10년에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모든 국가 수익의 5%, 거기에 찾는 섬들에 대한 소유권까지 전부 마젤란이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스탁옵션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장애인의 또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가난뱅이 마젤란이 국왕을 만나서 일생일대의 딜을 했고 성공하면서 갑자기 인생길이 쫙 핀 겁니다. 대한민국으로 비유하니까 좀 실감이 나네요. 물론 당시 에스파냐와 오늘날 대한민국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디까지나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비유해 봤습니다. 제가 금융경제 공부하는 거를 좋아해서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오늘날 경제랑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인터넷 어디를 뒤져도 나오지 않는 이런 사실 전문 팟캐스트에서만 하는 얘기니까 좋은 정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국왕은 이번 대탐사에 떠나는 함대에 2명의 선장을 임명합니다. 한 명은 물론 마젤란이겠고요. 다른 한 명은 마젤란의 절친이자 세계 일주가 가능하다고 같이 주장했었던 팔레이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함대 선장이 2명인 건 결국 문제를 낳게 되죠. 일단 함대의 선장이란 정말 엄청난 존재였거든요. 대항해 시대에 함대의 선장이란 그야말로 절대 권력자입니다. 함대에서만큼은 선장이 그냥 왕이랑 똑같았어요. 카를로스 왕은 전 함대원 그리고 새로 발견한 대륙과 군도의 원주민 전원에게 너희들이 선장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일 얘네들이 선장한테 복종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젤란은 언제든 얘네를 처벌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주게 됩니다. 이 처벌이란 단순히 벌칙을 때리는 것을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선장은 항해 도중 말 안 듣는 자들에 대해서 언제든 재판을 열 수 있는 것이고요. 신문, 고문도 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사형까지 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원들의 생살 여탈권을 선장인 마젤란이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젤란은 친구와 함께 선장 자리에 올랐고요. 마침내 꿈에 그리던 함대를 조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 문제들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마젤란이 배신했던 포르투갈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에도 물론 마젤란 저놈이 지금 배신을 해서 에스파냐에 갔다는 소식이 날아들고요. 이 소식은 충격과 공포로 다가옵니다. 포르투갈 왕실의 마누엘 1세와 그 참모들 모두 마젤란이 대체 왜 배신했는지 이해를 못했다고 해요. 심지어 마젤란이 악마한테 사로잡힌 게 틀림없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포르투갈 왕실의 국가기밀사항으로 유지하던 신세계 항로와 지도가 전부 에스파냐에 넘어갈 판이라는 거죠. 배신자 마젤란을 어떻게든 포르투갈로 데려오고요. 항해를 저지해야만 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우선 대사를 파견해서 마젤란과 그 친구들을 회유해 보려고 합니다.
얘네는 야 마젤란 네가 하고 싶어하는 신항로 개척 뭐 신세계 탐사 그거 우리가 그냥 다 지원해줄게 포르투갈로 돌아와 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마젤란의 대답은 그냥 안 가! 간단 명료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간청할 때는 몇 번이나 문전박대를 하더니 이제 와서 회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CR도 안 먹힙니다. 게다가 이미 조국을 배신하고 에스파냐로 뛰어갔던 마젤란을 포르투갈이 용서하겠습니까? 만약 마젤란이 포르투갈로 돌아간다. 그 길로 반역죄로 사형당했을 겁니다. 마젤란이 이렇게 나오니까 포르투갈 대사는 에스파냐 국왕 카를로스 1세한테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18살짜리 왕한테 가서 반역자 마젤란을 넘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카를로스 1세는 마젤란의 항해를 지원하겠다는 원래 뜻을 계속 고수합니다. 이러면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양국의 분쟁이 극에 달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이 두 국가는 이베리아 반도 안에서 큰 국지적 전쟁을 벌이진 않습니다. 그냥 해외 식민지에서 경쟁을 하게 되어요. 국경선에서 큰 전쟁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만일에 해외에서 이 두 국가의 배가 만나거나 두 국가 탐험대가 우연히 마주친다? 이건 곧바로 유혈 사태로 벌어질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저의 이야기 뒤에 나오겠지만 마젤란의 함대 역시나 외국에서 포르투갈 탐험대와 만나서 극심한 분쟁을 겪게 됩니다. 그거는 한참 나중에 저희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찌되었건 카를로스 1세는 마젤란을 지지하고 있었고요. 또 카를로스 왕의 누이와 포르투갈 국왕 마누엘 1세가 1518년 7월 16일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뭔가 애매한 화평이 맺어지긴 해요. 그렇게 일단 위기는 잦아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젤란은 일단 제일 큰 위협을 넘기게 된 것이고요. 자, 그렇게 첫 번째 위기를 넘긴 마젤란과 그 친구 팔레이로 이 둘은 국왕에게 받은 돈을 들고서 함대를 조직하기 위해 세비야로 향합니다. 세비야는 그 당시 에스파냐 무역의 중심 도시였고요. 또 가장 선진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인구만 해도 런던의 2배나 많았던 도시였어요.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없는 물건이 없었고 항해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수많은 모험가들이 몰려드는 도시였습니다. 마젤란 역시 먼 항해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재원을 물색하기 위해 세비야로 온 것이었고요. 그런데 마젤란이 세비야에 도착한 그 시점에서 포르투갈에서 마젤란을 암살하기 위해 자객을 보냈다는 소문이 떠돕니다. 마누엘 1세가 그만큼이나 배신자 마젤란을 싫어했어요. 이러니까 에스파냐 국왕인 카를로스 1세는 마젤란과 팔레이로에게 경호원까지 붙여주고요. 이 둘한테 기사 자기까지 내립니다. 기죽지 말라 이거죠. 마젤란이 항해에 나서기까지 겪어야 했던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1518년 10월 23일 토요일에 마젤란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카를로스 1세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좀 보죠. 마젤란은 독선적인 동시에 굉장히 꼼꼼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좋게 말하면 꼼꼼한 건데 나쁘게 말하면 좀 깐깐했습니다. 이 모습이 항해 준비 과정에도 다 보이는데요. 그 준비를 하면서 마젤란은 물품을 배에 싣는 것과 같은 말단 선원의 일까지 자기가 직접 다 관리를 합니다. 보통 선장은 이런 자잘한 일까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하나하나 다 한 겁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장비를 점검하고 부하들한테 이것저것 명령했다고 해요. 일하던 항해사 부두 노동자들과도 직접 얼굴을 맞대고 사사건건 자기가 전부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마젤란은 이들이 자기한테 매우 무례했고 비협조적이었다라고 편지에서 씁니다. 일단 마젤란의 에스파냐어가 너무 어설퍼서 이랬어요. 아니 명령 내리는 사람이 자기네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외국인인데 어떤 노동자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매번 통역관한테 의존해서 명령을 해야 하니 마젤란 본인도 여간 답답한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마젤란은 그냥 아무런 외국인이 아니에요. 에스파냐의 라이벌 국가이자 적국인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이랬으니 더더욱 마젤란을 노동자들이 싫어했어요. 노동자들과의 마찰뿐만 아니라 마젤란이 구설수에 오르게 된 일이 또 있습니다. 마젤란은 선원들에게 자기 배에 상갑한 돛대에다가 이제 카를로스 1세 국왕의 깃발과 또 자기 문양을 달도록 명령하거든요. 근데 선장의 문장을 개양한다는 게 당시 드문 일이었고 이 문장을 개양하는 사람이 포르투갈인인 마젤란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일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저 문장이 포르투갈 국왕의 것이라는 소문이 나게 된 거죠. 저 포르투갈 놈이 지금 에스파냐 와갖고 지네 나라 왕의 문장을 개양했다라는 소문이 난 건데요. 급기야 에스파냐 관리가 나타나서 그 문장을 철거하라고 마젤란한테 요구까지 합니다. 마젤란은 이 문장은 자기 것이고 자기는 에스파냐 국왕인 카를로스 1세에게 충성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도 포르투갈어로 하고요. 통역관을 통해서 이게 관리한테 전달이 되는데요. 설득력이 없어 보이죠? 이미 마젤란에게 이제 반감을 갖고 있던 관리들은 저 포르투갈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듣지는 않습니다. 물러서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리들이 들이닥쳐서 포르투갈 국왕의 깃발을 개양한 마젤란을 잡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젤란도 싸움 잘하고 한성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관리들이 들이닥쳐갖고 자기 깃발을 내리고 본인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마젤란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이러니까 관리들은 병사들을 부르고요. 저항하는 마젤란을 제압하고 꽁꽁 묶어버립니다. 물론 선장이 이런 대우를 받는데 옆에 있던 동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같이 있던 마젤란의 동료들도 전부 에스파냐 군인들한테 달려들고요. 한바탕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겁먹은 에스파냐 선원들과 가판 일꾼들은 죄다 달아나고요. 그리고 한바탕 싸움을 벌였던 마젤란의 부하들은 모두 무장 해제당하고 몇 명은 체포당해 끌려가게 됩니다. 이 싸움 도중에 마젤란의 항해사 한 명도 칼에 찔리게 되고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마젤란이 앞으로 항해하게 될 에스파냐 출신 선원들과 관리들한테 전혀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젤란 본인이 자기 신념을 웬만해선 안 굽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도전해온다 싶으면 바로 주먹과 칼을 휘두르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모습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본격 세계 일주를 시작하고 나서 벌어지는 여러 일화들 저희가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 그래서 복선으로 쓰이게 될 거예요. 자, 일단 풀려난 마젤란은 곧바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카를로스 1세한테 편지를 써서 이 모든 일을 일러 바칩니다. 카를로스 1세는 무단으로 승선해서 항해사를 칼로 찌르고 마젤란을 결박한 관리들을 처벌하고요. 또 마젤란한테 반항했던 선원들도 체포합니다. 뭐 이런 든든한 후원자 빽이 있으니까 이방인이었던 마젤란이 항해를 준비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항해 준비는 진행이 착착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깃발을 둘러싸고 패싸움을 벌인 지 한 6달 정도 지난 시점에 1519년 4월 6일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에스파냐 관리인 후안데 카르타헤나라는 사람이 마젤란의 항해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이 카르타헤나라는 사람, 앞으로 많이 등장할 인물입니다. 카르타헤나,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카르타헤나의 임무는 마젤란, 팔레이로 이 두 명의 포르투갈 선장이 이끄는 함대를 감독하는 겁니다. 카르타헤나의 위치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복잡해져요. 일단 급료만 놓고 보면 카르타헤나는 마젤란보다 더 많은 11만 마라베디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또한 카르타헤나는 항해 과정의 모든 상업적 결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마젤란 항해의 목표는 단순한 신항로 탐사가 아닙니다. 세계 일주 하라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함대를 조직한 게 아니에요. 마젤란은 반드시 몰루카 제도, 그러니까 향신료 제도에 들려서 값비싼 향료를 잔뜩 싣고 와야 한단 말이에요. 이 상업적 목표 무조건 달성해야 했습니다. 카르타헤나는 이 과정을 모두 관리 감독하게 되는 거죠. 얘는 왕실의 수석 회계사이자 국고 대리인이었습니다. 또한 함대가 추진하는 통상 거래가 국가 수익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인지도 감독하고 기록하게 되고요. 선적한 물품에 대해서도 모두 감독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거래는 얘한테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만 했어요. 선장의 마젤란이 뭘 좀 해보려고 해도 카르타헤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얘가 언제나 스탑! 제동을 걸 수 있었던 거죠. 특히나 카르타헤나 본인도 이 탐사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도 탐사 도중에 자기 이익을 최대한 고려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심이 개입될 거란 거죠. 카를로스 1세는 에스파냐 출신 관리인 카르타헤나를 함대에 포함시키면서 나름대로 마젤란과 팔레이로 이 두 명의 포르투갈 선장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약속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해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제동을 걸어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포르투갈 출신 선장인 마젤란을 싫어하던 에스파냐 선원들을 모두가 카르타헤나가 최고 결정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젤란 별거 없다, 같은 에스파냐인 감독인이 사실상 최고 권위자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무엇보다 카르타헤나 자신도 자기가 마젤란보다는 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 문제로 분란이 생기게 되고요. 이 분란이 나중에 항해 떠나고 나서 반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마젤란을 제거하고 함대를 와해시키려는 포르투갈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마누엘 1세가 정말 마젤란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마젤란을 정탐하기 위해서 스파이를 세비야로 보냅니다. 이 스파이가 마젤란한테 포르투갈로 돌아오라고 한 번 더 회유를 해봐요. 마젤란이야 뭐 나는 이제 에스파냐인이다, 절대 포르투갈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버팁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가 마젤란한테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마젤란과 그 공동선장이었던 팔레이로한테도 접근해봐요. 근데 팔레이로의 경우 포르투갈 스파이가 뭐 손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출항을 앞두고 상태가 매우 안 좋았어요. 팔레이로가 똑똑했고 명석한 학자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항해를 마젤란과 함께 계획한 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이기도 했고요.
문제는 그 시점에 팔레이로가 심각한 정신불안 증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특히 포르투갈을 떠난 이후 이 증상이 심해졌다고 해요. 그 당시에 분열증을 앓고 있거나 극심한 우울증에 앓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516년 7월 26일에 카를로스 1세는 팔레이로의 항해 불가 결정을 내려요. 팔레이로한테는 세비야에 남아서 다음 항해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한편 친구인 팔레이로가 떠나면서 마젤란은 마침내 함대의 유일한 선장,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팔레이로가 남긴 첨단 항해 물품도 마젤란이 그대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팔레이로가 갖고 있던 24개의 지도를 마젤란이 갖게 됩니다. 이 지도의 가치는 그야말로 1급 비밀, 1급 비밀이었고 정말 소중한 거였어요. 지도를 허가 없이 보거나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마젤란의 지도는 금고에 보관되었고요. 무장 경호원이 이걸 지키게 되어요. 지도 덕후였던 팔레이로가 직접 그렸던 지도 6개도 여기에 들어있었습니다. 팔레이로가 함대에서 내쳐진 데에는 주교 폰세카의 영향이 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스파냐의 무역관리국 카사테 콘트라티시온의 수장인 주교 폰세카입니다. 얘는 하필 왜 에스파냐 함대를 포르투갈인 2명이 이끄냐 말이냐 이러면서 불만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절친한 사이인 마젤란과 팔레이로요, 이 둘의 사이를 갈라놓고 얘네를 와해시킬 빌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책들을 보면은 이게 성공해서, 이 작전이 성공해서 그 출항을 앞두고 마젤란과 팔레이로의 사이가 매우 안 좋아졌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마젤란이 사실상 그 팔레이로를 밀어내고 함대 총사령관직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들 사이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많은 썰이 있지만 중요한 건 함대에서 쫓겨나게 된 절친 팔레이로를 마젤란이 변호해주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게 팔레이로는 세계 최초의 역사상 최초의 세계 일주를 위한 모든 작전을 짜고 세부 계획까지 관여한 상황에서 빠지게 되고 영영 역사 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주교 폰세카는 팔레이로를 밀어내는데 성공했죠. 천문학자였던 팔레이로 대신에 폰세카는 자기랑 친했던 에스파냐 학자를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또 팔레이로가 해임되면서 감독관이었던 앞서 말씀드린 카르타헤나가 팔레이로의 자리에 앉게 되어요. 그래서 주교는 끝끝내 포르투갈 출신인 마젤란이 함대의 총사령관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젤란은 이제 내가 유일한 함대 사령관이 되었나 싶었는데 갑자기 카르타헤나가 선장직과 감독관직을 겸하게 된 것이죠. 이제 공동선장이 또 생긴 겁니다. 문제는 카르타헤나는 항해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항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랬던 사람이 주교 폰세카와 친했던 인맥과 에스파냐 출신 관리라는 점을 이용해서 갑자기 선장이 된 겁니다. 실제로 카르타헤나는 주교 폰세카가 숨겨둔 아들이었다고 해요. 함대의 회계사 역시나 주교 폰세카 형제의 조카였습니다. 또한 폰세카는 자기 부하 2명을 각각 선장으로 임명하거든요. 마젤란 함대에는 배가 5척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빅토리아호의 선장과 콘셉시온호의 선장은 폰세카의 부하들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함대에 있는 5척의 배들 중에서 3척이 일단 마젤란의 편이 아니죠. 마젤란의 적입니다. 주교 폰세카는 포르투갈 출신 마젤란이 이 함대를 지휘하는 것도 싫었고 마젤란이 터무니없는 보수를 요구한 것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물론 폰세카가 낙하산으로 꽂았던 카르타헤나 그리고 얘를 비롯한 선장들 모두 마젤란과 사이가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들 모두 함대에 합류하자마자 선장인 마젤란을 무시하고 업신여겼고요. 함대 재정 문제 결정권, 인력과 물자 결정권 모두 마젤란이 아니라 얘네가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마젤란의 권력은 심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마젤란의 독선적인 성격,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 부당함에 절대 굽히지 않는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함대 총사령관은 누가 봐도 마젤란이 맞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팀먹고 자기를 무시하는데 마젤란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럼으로써 당연히 에스파냐 출신 관리와 선장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마젤란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항하기 전부터 이미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정말 컸습니다. 마젤란의 세계 일주는 그 다사다난함 때문에 유명한데요. 항해 중간에 반란만 해도 셀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항해 중에 일어나는 인물들 간의 갈등은 저희가 다음 편에 이제 선상 반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때 더 자세히 보죠. 일단 저희가 오늘 편에서 기억해야 하는 거는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함대 내에서 세력 간 경쟁이 있었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항 준비를 하던 마젤란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이제 형식상으로는 그래도 유일한 그 함대 총사령관이 되었던 마젤란인데요. 마젤란은 함대에 있는 5척의 배와 배에다가 이제 무기와 식량을 싣느라 매우 바빴습니다. 꼼꼼한 성격이었던 탓에 자기가 직접 하나하나 장비를 일일이 챙겨 넣었고요. 식량 준비에도 완벽을 기했습니다. 일단 함대 전체에 필요한 식량을 준비하는 데에만 오늘날 하나로 1억 5천만 원이 들었다고 해요. 이 분량도 한두 구간만 커버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실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해하는 도중에 들르는 항구 그리고 들르는 섬마다 부족한 식량을 계속 보충해야 했습니다. 우선 마젤란이 처음에 세비야에서 실었던 식량의 80%는 와인과 비스킷이었어요. 와인이 참 중요했는데요. 일단 기나긴 항해 동안 변질될 연료가 없었습니다. 저장하기도 용이했고요. 그래서 배 갑판 아래마다 잔뜩 와인을 실어둡니다. 그리고 비스킷이 있겠죠. 비스킷, 저희가 먹는 건빵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건빵보다 훨씬 먹기 힘들고 정말 맛도 없었어요. 그냥 겨와 밀가루를 섞어서 반죽한 다음에 2번 구운 딱딱한 과자입니다. 저희가 먹는 건빵은 나름 부드럽고 별사탕도 있고 한데 이거는 맛을 중요시한 비스킷은 맛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준비한 식량이에요. 이 비스킷이 항해 시작하고 금방 상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적도 부근으로 내려가서 선내가 습해지면 이 비스킷이 눅눅해지고 상했다고 해요. 이렇게 된 비스킷은 걸쭉해질 때까지 끓여서 먹곤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끓인 죽을 칼란드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너무 맛이 없어서 굶주린 선원조차도 입에 대질 않았다고 하네요. 건빵을 물에 넣고 끓여서 스프를 만든다라. 먹을만 할 것 같기는 한데 왠지 나중에 실험해보고 싶어지네요. 이와 별개로 밀가루도 통에 넣어서 실었습니다. 바닷물에 반죽해서 그릴에 구워서 먹었다고 해요. 고기도 같이 먹었습니다. 돼지고기, 베이컨, 햄, 또 쇠고기 등등 소금에 절인 염장육을 먹었다고 해요. 기억해야 할 것이 이 당시는 아직 통조림이 개발되기 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다 위에서 제대로 된 신선한 고기를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젤란은 살아있는 가축을 배에 실어서 데려가요. 함대에 소 8마리, 돼지 3마리를 실었다고 합니다. 다만 출항 전후로 이 가축들은 다 도살되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가축들이 안 그래도 얘네도 식량을 먹잖아요. 그래서 귀한 식량을 축내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냄새 때문입니다. 가축을 태운 배는 그야말로 수상헛간이나 다름없었고요. 그 냄새는 가히 끔찍했다고요. 여러분, 테니스 코트만한 크기의 그 배 위에다가 돼지를 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인간이랑 돼지랑 한 곳에서 같이 사는 건데 바닷물 때문에 눅눅하고 습한 배 위가 이제 돼지우리가 되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또 치즈, 아몬드, 겨자, 무화과도 실었고요. 소금에 절인 생선도 배에 실습니다. 항해 도중에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낚싯줄과 낚싯바늘도 많이 실어요. 신선한 야채의 경우 항해 중에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비타민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신선한 야채? 그까짓 거 좀 못 먹을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야채는 많이 씻지 않습니다. 고급 선장들이 먹을 수 있는 설탕에 절인 과일만 약간 싫어요. 그리고 이 때문에 많은 선원들이 비타민 결핍으로 나중에 끔찍하게 죽어갑니다. 마젤란의 마지막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패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선원들이 먹게 될 음식은 염분은 무지하게 높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낮은 그런 식단입니다. 그래서 맛은 둘째치고 건강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식단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먹을 것과 무기, 각종 물품들이 다 배에 실렸습니다. 근데 정말 출항일 마지막까지 마젤란에 속을 썩인 문제가 아직 하나 있어요. 바로 인력 구성 그리고 급여 문제였습니다. 우선 마젤란은 포르투갈 출신의 베테랑 인력들을 고용했었거든요. 이러니까 3명의 에스파냐 항해사가 포르투갈 베테랑 항해사와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요구는 마젤란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실 마젤란은 이번 항해에 자기 포르투갈 친구들을 많이 고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마젤란도 자신을 좀 변호할 수 있는 것이 숙련된 에스파냐 선원들을 찾기가 일단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목숨을 담보 잡히고 가야 하는 위험한 항해인데 여기에 누가 지원하고 싶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마젤란은 외국인을 고용해야 했던 거죠. 마젤란한테는 함대 인원을 235명 이하로 제한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에스파냐 관리들이 죄다 연줄을 이용해서 자기 친구를 함대에 꽂아주거든요. 이러면서 함대 정원은 벌써 넘치기 시작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항해 진짜 써야 될 인원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젤란이 견습선원 17명을 고용하려 했을 때 역시나 카사데 콘트라시티온에서 반대하고 나서고요. 또한 회계 같은 중요한 업무에는 반드시
에스파냐 사람을 쓰라고 합니다. 마젤란은 2명의 포르투갈인을 회계에 임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직접 편지까지 써서 국적 제한을 풀어달라고 무역관리국에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면 항해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재 채용 문제는 출항 하루 전인 1519년 8월 9일까지로 해결이 안 되었어요. 이날 무역관리국은 마젤란을 불러서 에스파냐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려 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마젤란은 자기가 백방수소문했음에도 세비야에서 능력 있는 선원을 찾지를 못했다고 증언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유명한 항구 도시를 돌면서 외국인 선원들을 구해야 했다고 합니다. 마젤란이 인재 찾기가 힘들었던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20년 넘게 그 외국을 드나들면서 배를 탔던 마젤란 수준에 맞는 유능한 선원을 에스파냐에서 찾기가 힘들었어요. 또한 그런 능력과 자질이 있는 선원일지라도 포르투갈 출신 선장 밑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세계 끝으로 항해한다는 위험천만한 항해잖아요. 사람 구하기가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각종 문제로 출항 직전까지 인사 문제는 해결이 안 되었어요. 최종적으로 마젤란은 40여 명의 포르투갈 사람을 함대에 채용합니다. 다만 에스파냐인들의 눈치를 봐서 마젤란 자기 친척 3명은 함대에서 빼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젤란이 그 함대에 합류시켰던 친척들도 서너 명 있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짜로 항해에 떠나기 하루 전에 무역관리국 카사데 콘트라시티온과 마젤란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게 되어요. 그래서 마침내 탐사 항해가 최종 승인됩니다. 마지막까지도 순조롭지가 않았던 겁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마젤란은 조국을 배신하고 절친 팔레이로도 버리고 총사령관으로서 권력까지 상당 부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마젤란이 출발선에 서게 되어요. 한편 마젤란이 떠나기 전에 카를로스 1세는 여러 가지 당부를 해둡니다. 우선은 괜히 포르투갈 영토로 넘어와서 포르투갈 자극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다만 마젤란은 항해 중에 어차피 포르투갈 영토를 지나쳐야 했고요. 카를로스 1세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근슬쩍 지나가라 이런 얘기였죠. 포르투갈보다는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중요한데요. 카를로스 1세는 원주민들을 예우하고 그들의 지도자와 정식으로 협상을 하라고 합니다. 마젤란은 상대가 지나치게 호전적이게 나오는 경우에만 경고 차원에서 무력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국왕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뒀어요. 또한 향신료 제도에 도착하면 그 땅의 군주와 평화 또는 통화협정을 맺으라고도 왕이 당부합니다. 다만 마젤란한테 원주민을 경계하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경계하면서 예의는 또 갖추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카를로스 1세가 강조했던 거는 원주민 여성과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였어요. 원주민 여성들과 부하들이 접촉하지 못하게 마젤란 너가 책임지고 막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원주민들과 좋은 교우 관계를 맺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실현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게 문제겠죠. 마젤란의 함대는 갑옷 200벌에 대포, 총, 창칼 등 각종 흉기로 무장하고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중무장하고 출발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원주민과 평화롭기를 바라겠어요. 비슷한 시기에 중앙아메리카의 아즈텍 문명, 안데스, 잉카 문명, 그리고 수타 태평양 섬들에서 보겠지만 일단 무기를 가지고 원주민들과 조우한 에스파냐인들은 대부분 매우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마젤란이라고 다를 게 없었어요. 마젤란 본인도 당장 젊어서 외국에 나가서 원주민들을 괴롭히고 이들과 전쟁을 벌였잖아요. 또한 마젤란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이교도를 멸시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 에스파냐 침략자의 모습은 다 갖추고 있던 사람이죠. 에스파냐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할 것 없이 이때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앞둔 마젤란의 마음이 어땠을지 참 궁금해요. 마젤란 본인도 긴장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면 에스파냐 최대의 갑부가 되는 거지만 실패하면 쪽박, 심하면 자기도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때 마젤란의 아내는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요. 일단은 마젤란의 월급을 다달이 아내가 수령하긴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큰 걱정할 필요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 아내와 가족들은 에스파냐에서 잡아놓은 인질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에스파냐는 외국인인 마젤란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젤란이 허튼 짓을 하거나 왕에게 불충했다 그러면은 곧바로 아내를 잡아들일 셈이었습니다. 출항을 앞두고 마젤란은 1519년 8월 24일자로 유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자기도 그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모험이라는 거죠. 이 유서에서 자기 사후 장래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상속을 어찌 진행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가 가져온 지참금도 돌려주고요. 자기 시종한테도 약간의 유산을 남기고
무엇보다 자기 사후에 노예 엔리케한테도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엔리케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고 유능한 인물로서 이번 세계 일주 항해에 마젤란을 따라서 같이 가게 될 거예요. 한편 포르투갈에선 마젤란 저놈이 마침내 항해에 나선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에스파냐의 비호를 마젤란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에 포르투갈 국왕 마누엘 1세는 포르투갈에 남아있던 마젤란의 친척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왕실의 탄압으로 인해서 포르투갈에 남아있던 마젤란 일가는 뿔뿔이 흩어지고요. 이들의 소유지도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요. 그래서 마젤란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남아있던 가족도 화를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침내 1519년 8월 10일에 마젤란의 함대가 닻을 올리고 출발합니다. 5척의 배와 약 270여 명의 선원으로 구성된 함대였어요. 에스파냐 최대 규모의 함대였고요. 출발하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마젤란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걸었던 항해였습니다. 앞으로 이 함대는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계 일주를 하게 될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풍랑과 폭풍에 부딪히고요. 굶주림과 갈증은 일상이 될 겁니다. 질병과 기아로 사망하는 것은 예사일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들르는 섬마다 원주민과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고 선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중상모략 또 반란도 있을 겁니다. 정말 얘네 세계 일주를 보면은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편부터 본격적으로 그 세계 일주 이야기를 차차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젤란이 누구였고 그 항해 준비 과정 저희가 재밌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흥미로운 일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딱 처음 들어오셔서 뭐야 세계 일주? 그리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몇 달 내내 일본군이랑 미군 둘이서 싸우는 얘기 하다가 갑자기 그때로부터 500년 전 이야기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의 무대가 순식간에 갑자기 휙 대항해 시대로 옮겨졌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도 그런 게 올해 들어서 계속 2차 세계대전 해전 이야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에피소드 준비하다가 제가 너무 전쟁 스토리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간만에 새로운 에피소드 준비해 보았고요. 물론 전쟁 이야기가 빠지진 않을 겁니다. 마젤란 본인도 호전적이었고 대항해 시대에 폭력을 빼면은 그거는 항해 시대가 아니죠. 그 폭력 너무나도 그 폭력적인 모습을 유럽인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들 이야기에서 전쟁은 빠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부터 그 어드벤처 스토리 저희들 진행을 해볼 거고요. 오늘 이야기 준비하면서 마젤란 너무나도 재밌는 인물이에요. 흥미로운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래도 계속 도전해서 인생 마지막 큰 딜을 해서 이번에 항해에 떠나게 되는 그 모습 저희들이 보았는데요. 재밌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저희 오늘 마젤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다음 편 본격적으로 최초의 세계 일주 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한 주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편에서 어드벤처 스토리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청취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